자, 어떻습니까? 특수채용론도 공부하실 만하죠. 양도 워낙 적고요. 그리고 어렵게 나올 내용들이 무엇인가도 뻔히 보입니다. 그런데 저희처럼 특수채용론의 전체 내용을 압축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한 이런 교재로 공부를 하실 때는 반드시 기출문제를 보시면서 그러면 내가 공부한 내용들이 기출문제는 어떻게 변형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스포츠 지도자 시험을 도전하시는 분들이 필기 공부를 하실 때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외운 문장이 그대로 시험 문제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 시험은 뭐 중학교나 아니면 고등학교 초급 과정의 그런 교과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교과서에서 문장 그대로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내용들을 변형해서 실제 스포츠 상황에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출제 아니면 뭐 시험 문제를 내는 어떤 경향 이런 것들이 그렇게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출 문제를 보시면서 기출 문제 안에서는 어떻게 이런 내용들이 반영되는가 반드시 확인하시라고요. 자, 그러면 이제 1단원의 세 번째 파트입니다. 세 번째 파트면서 마지막 파트인데 특수체육의 지도 전략이라는 내용이에요. 지도의 전략. 특수체육이라는 건 장애라는 특수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에게 스포츠를 통해서 어떤 교육적인 목적을 달성하자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스포츠를 어떻게 교육할 것인가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다 보면 그 장애의 유형, 장애의 정도에 따라서 개별적인 특성들이 달라요. 그 개별적인 다른 특성들을 고려하면서 교육을 실시할 때 그걸 개별화 교육이라고 합니다. 원래 개별화 교육이라는 말은 특수채용론에서만 사용되는 건 아니고요. 최근에는 일반 학교에서도 일반 정규 교육 과정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예전처럼 막 한 반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리고 그렇게 또 한 반에 많은 학생들을 모아놓고 수업을 할 땐 지도자 중심이 되죠. 교사 중심의 어떤 그 주입식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개별적인 학생의 장의성이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잘 반영이 안 돼요. 교육 현장에. 그리고 그 개별적인 학생들의 장점들이 충분히 길러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개별적인 학생의 특성에 맞게 그렇게 가르치자라는 게 개별화 교육인데 그걸 이 특수체육론에서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그럼 특수체육론에서의 개별화 교육 빠밤 IEP라고 한대요. IEP. IEP란 뭐냐? 특수교육 대상자. 여기는 이제 특수교육 대상자면 장애를 가진 학생들을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능력을 개발하고 그리고 장애의 형태나 아니면 특성에 적합한 교육의 목표와 교육의 방법과 교육의 내용과 그리고 기타의 서비스를 제공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후에 실시하는 교육이에요.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기서 IEP, 즉 이 개별화 교육이라는 건 특수교육 대상자들이 가지고 있는 장애의 형태, 특성 이것에 따라서 교육의 목표를 반드시 세워야 되겠죠. 그리고 교육의 방법을 실현하면서 교육의 목표를 달성하자라는 겁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의의는 뭐냐? 개별 학생의 특성에 따른 교육을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거죠. 특히나 학교 그리고 가정의 역할의 확대 그리고 연대의 실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장애를 가진 학생들이 학교에서도 그리고 가정에서도 뭔가 그 교육을 받으면서 바람직한 양질의 교육을 받고 개별적인 특성에 맞는 교육을 받는데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측면에서의 연대가 실현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연대라는 건 이제 뭐 그 서로 연결 관계가 강해진다는 거죠. 그죠? 동질감도 강해진다는 거고. 그러면서 또 부모와 학교 간의 의사소통의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교육이. 그러면 이 교육은 왜 해야 되는데 이런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육을 해야 되는 이유는 법률적으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는 거고요. 그건 장애인 등에 관한 교육법. 네, 아이고. 네, 죄송해요. 제가 아직도 이게 서투네. 자, 장애인에 대한 교육법 제22조와 시행규칙 4조라는 것에서 확인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이걸 외울까? 교육법 22조 그리고 시행규칙 4조 이런 걸 외울까라고 하면
이 법안의 구체적인 항목, 조항 이런 것까지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이 시험 문제에 나올 수는 있지만 그건 아주 국지적인 시험 문제이고 전반적으로 이 특수체육이 가지고 있는 의의 정도에 초점을 두시면 되고요. 그리고 다 공부하고 나서 시간이 남으면 이런 걸 외우세요. 자, 그럼 이제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학교의 장은 매 학년 실시일부터 2주 이내에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라. 그러니까 2주 전에 사람을 모집을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교사, 기타의 이제 보조 지원자들이겠죠? 팀을 구성해놔야만 합니다. 2주 이내에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의 교육적 요구에 적합한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 보호자와 특수교육 교원, 그 장애를 가진 학생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은 보호자겠죠? 그러니까 보호자가 의사결정권자의 한 명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학교와 가정의 연대가 강화된다라고 했잖아요. 자, 특수교육요원, 그 다음에 일반 교육요원, 그 다음에 진로라든가 직업, 그리고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담당 인력과 같은 여러 유형의 사람들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이내에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하고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랑 여기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2주 이내에 팀은 구성돼야 되는데, 그죠? 그런데 이상하죠? 매 학기 시작일부터 30일 내에 그러면 2주 이내에 구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30일 이내에 교육의 계획을 작성하지? 여기를 잘 보면 매 학기예요, 매 학기. 요거는 매 학년이고, 그죠? 매 학년. 그러면 아마도 1학기 때는 조금 더 빨리 개별화 교육 지원팀이 구성돼야지 되겠죠. 그래야 1학기 때에 이 개별화 교육 계획을 작성할 수 있겠죠. 그리고 2학기 때는 이제 그러면 계획은 이미 나왔으니까 개별화 교육 지원팀은 조금 천천히 구성돼도 되겠죠.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개별화 교육 계획에는 특수교육 대상자의 인적사항, 그리고 특별한 교육 지원이 필요한 영역의 현재 학습 수행 수준, 그러니까 학습자 분석하자는 거죠. 그리고 교육의 목표, 교육의 내용, 교육의 방법,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 같은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를 가르치려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뭐 굳이 따로 외울 필요는 없어요. 당연히 교육 대상자의 특성 파악돼야 되는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 자원들이 뭐가 있는지도 봐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학습의 수행 수준은 뭐고, 교육의 목표는 뭐고, 뭐 이런 등등등은 당연히 파악이 돼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급 학교의 장은 매 학기마다 개별화 교육 계획에 따른 각각의 특수교육 대상자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실시해야 돼요. 이제 평가라는 걸 실시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학업의 성취도를 평가하면 어떤 효과가 있냐면 그 학습 대상자, 그 사람의 어떤 능력을 파악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발전의 정도도 파악할 수 있는 데다가 또 하나는 우리가 애초에 만들었던 그 교육의 계획이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도 평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학습자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학습자를 평가해서 교육의 목표가 잘 달성되고 있는지도 확인하고, 그러면 이제 교육 계획이라는 것을 다시 수정하는 그런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결과 특수교육 대상자 또는 그 보호자에게 그 결과가 통보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법률적인 근거예요. 2주 이내에 팀 구성하라. 매 학년 2주 이내에, 그리고 매 학기 30일 이내에는 계획서도 나와야 돼 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번에는 역할이라는 걸 보죠. 네, 역할. 이 개별화 교육의 역할. 첫 번째는 관리 도구가 된답니다. 자, 관리 도구. 시험 문제라면 이렇게 4개 정도가 이런 식으로 마련되어 있으면 시험 문제에 나올 가능성은 있는데요. 어떻게 나오느냐면 IEP의 역할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아주 단순하고 멍청하게. 그래서 이제 관리의 도구다, 점검의 도구다, 평가의 도구다, 의사소통의 도구다. 이렇게 4개를 선택지에 넣고 어느 거 하나를 좀 바꿔놓겠죠. 이럴 수도 있고요. 최근의 경향에 따르면 선긋기, 관리대 도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점검 도구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관리 도구라는 건 뭐냐면, 자, 특정 학생에게 시행되고 있는 교육의 서비스를 파악하는 기능이에요. 지금 어떤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가를 파악하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획서가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계획서대로 지금 교육이 시행되고 있다면 지금 단계에서는 어떤 교육이 주어지고 있구나, 서비스되고 있구나, 이런 것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점검. 그러면 서비스 제공의 효율성 그리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단계에서 이제 제대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계획된 목표가 있는데 그러면 학생의 진보가 그 계획된 목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평가의 내용은 아까 학부모들에게 이렇게 통보가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런 과정에서 부모와 학교 사이의 의사소통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IEP, 개별화 교육의 개발 절차를 한번 보죠. 우선은 이 개별화 교육을 할 수 있는 팀이 구성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뭐 해야 되죠? 이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니까 교육 대상자를 파악해야 되겠죠? 그러면 기능을 평가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맞는 지도 계획을 작성하죠. 그 다음에 실행하죠. 그 다음에는 교육 후에 그 학생을 재평가해서 그 학생이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루고 있는가, 어떻게 달라졌는가를 확인하고 그래서 이제 이 개별화 교육의 효용성을 따지겠죠. 그 다음에는 뭐예요? 이런 개발 절차니까 그렇게 한 다음에는 교육의 결과를 학부모에게 통보하면 되는 거죠. 자, 개발의 절차 이런 것도 따로 외울 필요 없어요. 교육을 하는 사람은 항상 이 절차에 따라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그리고 앞으로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는 좀 중요하긴 한데, 이 개발의 절차 같은 건 시험 문제 잘 낼 수는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IEP의 구성 요소라는 걸 한번 볼까요? 네. 그러면 IEP는 어떤 것으로 구성되는가? 우선은 현재 수행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에 대한 어떤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자, 현재의 기능 수준, 수행 수준은 어떤가? 그 다음에 이제 연간 목표와 단기 목표. 단기 목표라면 뭐 학기별 목표, 그 다음에 이제 월별 목표, 이 정도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특수 교육 서비스와 관련한 서비스, 그리고 보조 서비스의 내용,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다, 어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정규 교과 과정의 참여와 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제 정규 교과 과정은 어느 정도 참여를 하실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가 방법의 변형, 그리고 서비스를 어떻게 계획할 것인가, 그 다음에 이제 전환 서비스에 대한 계획 준비, 그러니까 어떤 단계에서 어떤 교육 서비스로 전환을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구성 요소인데 이 구성 요소는 굳이 외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그냥 한 2번 정도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리고 IEP라는 이 교육 서비스가 이제 실행이 되고 있을 때, 그럴 때 활동을 어떻게 변형할 것인가? 왜 활동을 변형해야 되냐면, 이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특성들이 각각이지 않습니까? 제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다른 특성에 맞추어서 이 활동을 변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렇게 활동을 변형할 때, 활동 변형의 의의, 그리고 주의사항 이런 걸 한번 살펴보자는 겁니다. 자, 우선 대상자의 신체와 정신적 발달의 특성에 따라서 교육 활동과 아니면 교육이 이루어지는 환경적 요소를 변형하는 것, 이게 활동의 변형이라는 개념이죠. 이걸 할 수 있어야 개별화 교육이고요. 최근에는 일반 학생들을 위해서도 이런 활동의 변형은 많이 고려되고 있답니다. 자, 두 번째, 변형의 대상인데 첫 번째는 체육시설과 환경을 변형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개별적인 특성에 따라서 체육시설, 환경을 변형하는 거죠. 우선 장애인의 접근성, 안전성, 흥미 등을 고려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공간을 변형해서 제공하는 일,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환경을 변형할 때 고려할 사항은 뭘까? 그러면 이제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동의 제약, 이동성의 제약 같은 것 때문에 접근성 고려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성 고려해야 되고, 그 다음에 흥미 고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이제 체육 시설이라는 환경의 변형입니다. 시설과 환경의 변형. 이번에는 용구의 변형이에요. 용기구의 변형. 그럼 이제 용기구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아이고, 이거 왜 자꾸 이래? 네. 자, 개인의 특성과 활동 유형에 따라서 개별 대상자에게 맞는 최적의 용기구를 제공하자라고 해서 보통 이제 장애인 체육 활동을 보면 뭐 공의 크기가 커진다든가 아니면 공에서 소리가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변형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무조건 변형하는 것보다는 필요에 따라서 용기구의 변형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무조건 변형하는 건 그렇게 좋진 않겠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선택지에 속임수로 나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러니까 장애인 스포츠에서는 용기구는 무조건 변형해야 된다. 이런 말이 나오면 그건 틀린 말일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규칙을 변형할 때, 그럴 때의 주의사항입니다. 최소한의 규칙만을 사용하자라는 겁니다. 규칙이 너무 복잡해지면 그러면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스포츠 활동을 하는 게 까다로울 수도 있죠. 그리고 장애를 가진 분들의 특성들도 있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규칙을 사용하자. 그리고 가급적 많은 사람들이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게 참여를 극대화하는 방향으로만 변형하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제거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죠? 만약에 축구라면 축구는 볼을 서로 패스해 가면서 상대방 진영을 잠식해 들어가고 그리고 골대에 공을 넣는 것이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을 위한 축구인데 그 장애를 고려해서 그 룰을 심각하게 많이 변형을 해서 그 축구라는 게임의 본질이 사라져버리면 그건 축구가 아닌 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활동의 본질적인 특성을 제거하지 말자라는 거고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활동을 수정을 하자라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람들의 참여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창의성과 임기응변을 발휘해 보자. 그 다음에 이제 실패한 경우에는 수정 보완해서 다시 시도해 볼 필요도 있다.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 유형에 따라서도 변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장애 유형에 따라서 우선 장애의 형태가 많으니까 그 중에 지체 장애인에 대해 맞춘 변형이 있다면 지체 장애인들은 뭐 팔이나 다리와 같은 지체에 변형이나 아니면 장애가 있잖아요. 손실이 있거나. 그러니까 보조기구라든가 장비들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장애의 특성에 따라서. 저는 예전에 장애인 스키 대회, 장애인 스키라는 그런 대회에 아니죠. 대회는 아니고 사실 교육이었죠. 장애인 스키 캠프였는데 거기에 잠깐 이렇게 기웃거려 본 적은 있어요. 그런데 장애인 분들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스키 장비들이 개발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육을 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그럼 장애인의 특성,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사람들의 적합한 어떤 보조기구가 뭔지 이런 것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지체장애인에 맞춘 변형은 첫 번째 장소와 시설의 크기 이런 것들이 변형이 돼야 될 테고 그리고 용기구의 유형과 크기 어떨 땐 공이 이만해지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경기 구치, 그 다음에 경기 시간, 그리고 점수 이런 것들이 다 변형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면 지금까지 뭐 어려운 거 없죠? 그죠? 아직은 어려운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이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에서 보는 특수체육로는요, 조금 의학적인 내용들 있잖아요. 뭐 장애 등급 판정이라든가 뭐 이런 내용들이 좀 어려운 것 같고 그 외에는 약간의 지식과 약간의 상식과 약간의 응용력만 있으면 문제가 다 풀리는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너무 어렵게 고민하지 마시라. 제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게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이번엔 지적장애인들을 위한 변형이에요.
지적장애인에 맞춘 변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적장애인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운동 학습 능력, 그리고 주의 집중, 이런 뭐 동기의 저하, 이런 특성들을 가지죠. 그죠? 운동 학습 능력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주의 집중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짧을 테고, 그리고 동기도 낮을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 점을 통해서 이렇게 변형을 해보자는 겁니다. 어떻게?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경기 규칙은 단순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분들이 이제 주의 집중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혼란스러우면 주의 집중이 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활동 공간을 잘 정리정돈하고, 그리고 지도도 간단 명료해야 되겠고, 그러면 이제 개인 능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건데, 이 말은 필요도 없는 거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걸 하는 건데. 그 다음에 반복 학습, 그 다음에 전체 동작에서 세부 동작으로. 그리고 흥미와 동기를 끌기 위해서 다양한 강화의 도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강화의 도구는 보상과 처벌이 있어요. 강화라는 게 바람직하다고 여겨지는, 그리고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어떤 행동이 다음번에도 나오길 기대하면서 뭔가를 주거나 뺏는 것, 뭐 이런 거잖아요. 뭐 벌을 주거나, 아니면 상을 주거나, 아니면 벌을 빼주거나 상을 빼버리거나,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럼 다양한 강화 도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흥미와 관심을 끌자, 다양한 교수법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등등등. 이번에 이제 지적장애인은 그렇고,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어떨까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어떤 장치가 필요할까요? 자, 자폐성 장애인 분들은 기본적으로 사회성이라는 측면에서 일반 사람들하고 좀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고려해서, 그래서 뭔가 활동을 변형해야 되는데, 시각, 촉각 중심의 지도예요. 제가 지인의 아들이 이 자폐장애를 가지고 있는데, 그 친구를 이렇게 보니까 아주 특정한 부분에 이상하게 꽂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일반인하고 좀 다르게, 이상하게 취소요. 죄송해요. 조금 다르게 꽂히는 게 있어요. 뭐 시각적 자극이라든가, 아니면 촉각적 자극이라든가, 뭐 이런 거에 꽂히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복잡한 상황이면, 자기가 좋아하는 영역이면 깊이 들어가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완전히 관심을 안 두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경기 규칙이 너무 복잡하면 관심을 잃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설, 공간, 환경, 일정 분위기가 일관성 있게 유지돼야 되는데, 낯선 곳에 가면 좀 잘 적응을 못하거나, 낯선 사람 앞에서도 원래 대화를 하던 친구인데도 대화를 안 하고 멈춰버리고 이러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일관성 있게 유지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그 다음에 이제 명령은 당연히 지도는 간단 명령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자폐를 가지고 있는 이분들도 굉장히 개인 차이가 있대요. 그러니까 개인의 능력을 고려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적이거나 접촉이 많은 활동은 그 어떤 정신적으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함부로 손을 대거나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보조 지도자, 그리고 자원봉사자 등을 충분히 확보할 것. 왜? 개별적으로 케어가 필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활동 공간은 단순하고 정리정돈 잘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강화도구, 그리고 다양한 교수법 필요하더라라는 것은 이 윗부분에 있었던 지적장애인들과 거의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어떨 것인가라는 거예요.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는, 자, 시각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합시다. 그러면 이분들은 아무래도 촉각적 정보를 충분히 제공해야 되겠죠? 특히나 스포츠 경기에서는 청각적 단서를 많이 제공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시각적 단서도 뭐 강하게 제공한답니다. 그러니까 시각장애인들 중에 완전히 맹이 아니라 시약인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시각적 단서를 좀 세게 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안전을 위해서 여러 가지 장비와 시설, 이런 것들을 자세히 미리 설명을 해놓고, 그리고 교육을 실시하자.
시설 용기구의 위치, 작동 등을 계획적으로 구성하자. 동선 잘 짜라는 얘기겠죠. 그리고 활동 공간 잘 정돈하자. 그리고 부상될 수 있는, 부상을 야기할 수 있는 뭐 바닥, 벽, 모서리 이런 거 다 제거하자. 그리고 움직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동작을 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움직임에 대한 단서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교육학에서는 단서라는 건 어떤 지금 동작에, 지금 행위에 필요한 팁을 주는 언어적 단서들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몸짓으로 하는 그런 단서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시각장애인이니까 지금은 언어 단서겠죠. 말로 뭐 조심, 아니면 오른쪽, 왼쪽, 앞으로 뭐 이런 그런 단서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움직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동작을 촉각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연습하고 그리고 충분히 가르치는 시간을 확보하자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동작 파트너를 설정하는 버디 시스템 이런 거를 활용하자. 그러니까 이제 약이나 완전히 맹인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하고 일반인을 파트너로 묶어가지고 같이 참여하게 하는 그런 시스템들도 있더라고요. 그걸 버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런 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다양한 교수법을 적용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우에 해당하는 그 활동의 변형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잠깐만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각장애인입니다. 청각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소리를 못 듣기 때문에 언어 단서를 통해서 뭔가 지도가 되지는 않을 거죠. 그리고 청각장애인들의 경우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외견상으로는 장애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사실은 신체 활동에 굉장히 큰 제약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리라는 정보로 받아들이는 뭔가가 많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이해하자. 우선은 신체 활동의 제약이 크다는 사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언어 지도는 안 되니까 시범을 통한 지도를 많이 하자. 그리고 이분들이 시각 정보를 주로 활용하니까 지도자가 태양이나 조명을 절대 등지지 말자라는 거죠. 자, 예전에 저희 카페에 어떤 분이 이 특수체육론 여기에 도전했다가 떨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한 문제 차이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한 문제 차이로 이제 과락이 나왔다. 그러면 사실은 우정 안 되는데 자꾸 웃긴데, 과락은 40점 막 이런 건 점수잖아요. 그죠? 그러면 60점을 틀렸다는 거는 생각을 안 하고 한 문제 차이로 과락이 되었다, 아깝다, 부다다 이러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틀린 게 이거예요. 이거 지도자가 태양이나 조명을 등지고 있어야 그래야 자기가 더 멋져 보이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지도자는 태양이나 조명을 등져야 된다, 등지지 말아야 된다라는 걸 틀린 문장으로 봤대요. 공부를 안 하고 가신 거죠? 자, 생각해 보세요. 오직 시각으로만 정보를 파악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나를 잘 보게 해야 되는데 내가 태양이나 조명을 등져버리면 그 사람은 날 못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건 교육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너무 상식인데 그분은 왜 그러셨나 모르겠어요. 자, 어쨌든 손짓, 전등, 깃발 등 시각적 정보로 약속된 신호를 정하라. 지도자는 수화나 구화 같은 기본적인 능력을 갖춰라 그랬는데, 수화는 수어겠죠. 구화는 이제 입을 크게 입으로 보여주는 그런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청력이 손상될 수 있는 활동은 조심하자. 그러니까 청각이 이제 완전 손실되지는 않은 분들, 이런 분들은 그 보조기 같은 걸 쓰잖아요. 보청기 같은 거. 그런데 그 보청기 같은 거 썼을 때 지나치게 큰 소리를 주거나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청각에도 문제가 생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도자의 임무 유형을 정확하게 보여줘라. 그리고 소음이 심하거나 기타 자극이 많은 곳은 피하자. 집중력이 저하될 수 있으니까 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그 장애의 유형에 따라서 고려할 내용인데, 여긴 정말 어렵지 않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기까지는 설렁설렁 해도 되는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하고 어려울 수 있어요. 뭐냐?
수업의 스타일이란 말이 있어요. 이건 교육학 용어고요. 체육교육에서는 많이 쓰는 말이에요. 수업의 스타일, 아니면 수업의 모형, 뭐 이런 게 있는데, 우선 수업 모형이라는 건 모스턴이라는 교수가 만들어낸 수업의 모형들이 있어요. 몇 개가. 수업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지도자 중심의 수업인가, 아니면 학습자 중심의 수업인가, 이러면서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그 교육의 형태를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지도자 중심일 때는 일방적으로 뭔가 그 가르칠 내용을 전달하는가 하면, 이 학습자 중심으로 갈수록 학습자의 창의성, 그리고 뭐 자발성, 능동성, 이런 걸 강조하는 그런 교육의 모형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게 이제 스포츠 교육을 구분하는 사람도 있고, 두 번째는 이제 수업의 스타일이라는 방식으로 구분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교육을 실시하거나 아니면 교육을 받았을 때 그게 단일한 형태의 교육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만 해도 이 수능 수업을 할 땐, 수능의 막바지에서는요,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 뭐 한 개 틀릴까 말까 하는 아이, 이런 아이하고는요, 보통 한 3등급 정도 아이, 3등급의 꼭대기까지 가서 2등급이 될까 말까 하는 아이, 이런 아이를 세트로 붙여요. 팀으로. 그래서 너가 얘한테 설명해봐.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너는 얘가 묻는 거 대답 잘하고 너도 그걸 설명을 얘한테 하려고 노력을 해봐. 이렇게 팀으로 묶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가르치지 않아도 교육의 효과가 굉장히 높아질 때가 있거든요. 이런 수업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제가 끼고 앉아서 이건 이거고 저건 이거고 이렇게 해서 이제 반드시 3등급 정도는 나오게 그렇게 가르칠 때도 있습니다. 보통 이제 4등급 아이들은. 이렇게 그 학습자의 특성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수업이 있어요. 현장에서는. 그건 여러분들께서도 수업을 하실 때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그런데 그렇게 다양한 수업의 형태를 이제 수업의 스타일이라고 말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저희 교재에 교육학의 교수 스타일이라는 파트가 있으니까 거기를 참고하시면 돼요. 교수 스타일이란데 거기를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수업의 스타일이 저희 교육학에는 몇 개가 있는데 그게 또 다가 아니에요. 그거보다도 훨씬 더 많은데 주로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는 거, 그리고 체육 교육학에서 다루는 거 정도만 그렇게 추려놓은 거거든요. 그 정도를 한 2번만 읽으시면 여기가 겁나게 쉬워집니다. 자, 이제 그러면 수업의 스타일하고 방식이 뭐가 있는가? 우선은 지도자 중심의 수업이 있고, 두 번째는 참여자 중심의 수업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도자 중심이 뭔데요? 가르치는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지식, 내가 알고 있는 기술을 빨리 전달하겠다라는 수업의 형태가 지도자 중심의 수업. 두 번째는 참여자 중심은 뭐죠? 수업을 들으러 오는 학습자 중심이라는 거고요. 학습자의 동기, 학습자의 호기심, 학습자의 자발성, 이런 것에 초점을 두면서 수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의 목표를 정해놓고 수업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교육의 목표가 달라요. 지도자 중심은 알고 있는 걸 빨리 전달하겠다라는 거라면, 학습자 중심은, 참여자 중심은 이 사람들이 얼마나 재미있게 안전하게 수업에 참여할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죠. 다른 거예요. 그럼 이제 지도자 중심은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엄격한 통제의 방식이고 지도자가 결정권을 거의 다 가지고 있겠죠. 그죠? 그리고 이건 개별화 교육보다는요, 전체 참여자의 능력을 개발하는 데 초점이 있어서 일단 단체 중심이에요. 전체 중심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그러다 보니까 빠르고 원활하게 진행이 가능해요. 하지만 참여자의 자발성은 저하돼요. 그리고 동기도 많이 약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렇게 퍼질러 잤나 봐요. 그러잖아요. 학교 다닐 때 조금만 졸리면 퍼질러 자죠. 어떤 과목 퍼질러 자죠? 보통? 한문. 저는 한문. 한문 시간에 자고, 그 다음에 또 제가 재미가 없었던 게, 세계사. 왜냐하면 세계사 선생님이 워낙 따분했었어요. 이거 외워, 이런 식이었어요. 세계사는 되게 재밌게 수업할 수 있었던 건데, 이거 시험 문제야, 이거 시험 문제, 이거 외워, 이런 식이었어갖고, 저는 그냥 세계사 시간에 퍼질러 잤죠. 그런 수업들이 되게 보면 지도자 중심이었던 것 같아요. 참여자 중심인 것들이 있죠. 절대 잠 안 오는 거, 너무너무 재밌는 거. 자,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되는 거고요.
모든 참여자의 욕구와 흥미를 고려하죠. 그래서 개인에 맞는 진도나 일정을 짜주고, 그리고 사정이라는 거, 사정, 아까래. 이 앞에 단원, 앞에 파트에서 이런 내용을 했었잖아요. 장애의 정도, 그리고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동기라든가 흥미의 정도, 뭐 이런 걸 측정하는 거, 검사하는 거. 그게 사정이었죠. 그 사정의 결과를 고려해서 참여자의 능력에 맞게 지도한다라는 겁니다. 참여자 중심은. 그래서 이제 수업의 방식은 지도자 중심의 수업과 참여자 중심의 수업이 있는 거예요. 원래 모든 교육엔 그런 게 있는 건데, 뭐 요즘은 그걸 이제 헬스 트레이너 분들은 PT라고 하죠. 참여자 중심의 수업을. 근데 PT라고 하지만 사실은 또 지도자 중심이기도 하죠. 자, 어쨌든 그 다음에 이제 지도 방법에 따른 접근인데, 자, 지도를 어떻게 할래요? 그러면 1대1로 할래요? 이런 수업도 있고요. 그룹을 잘게 나누어서 한번 해볼래요? 아니요, 그룹을 크게 두고 할래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건 혼합 방식은 여러 가지의 지도 방법을 함께 써볼랍니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해가 안 가는 건 여기일 수 있어요. 하나는 또래 교수, 동료 교수라고도 해요. 또 하나는 스테이션 교수라고 하는데, 자, 또래 교수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제가 수능 막바지에는 고3들을 공부 잘하는 애랑 중간 정도 하는 애를 이렇게 세트로 묶어놓고 네가 얘 가르쳐봐라 이렇게 수업을 하기도 한다 그랬잖아요. 그게 또래 교수예요. 그게 동료 교수. 동료끼리 서로 교수 역할을 해본다라는 겁니다. 한 참여자가 또래 교사가 되어서 다른 참여자들을 지도해 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걸 이제 바꿔서 시행을 해보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스테이션 교수라는 게 있는데, 스테이션 교수는요, 가르칠 내용을 잘게 쪼갤 수 있을 때, 과정 단위로 쪼갤 수 있고, 그리고 코치가 여러 명이에요, 지도자가. 그럴 때 이 방법을 쓸 수 있어요. 자, 뭐냐? 축구에 드리블을 해서, 축구에서 드리블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을 제치고, 그 다음에 골대앞까지 가서 슛을 쏘는 이 연계되어 있는 동작을 오늘 가르치려 한다 치죠. 그런데 우리한테 코치가 몇 명이 있어요. 몇 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치를 여기에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이 코치는 사람들이 왔을 때, 학습자가 왔을 때, 학습자가 이제 한 명만 올 수도 있고 팀으로 올 수도 있는데, 이 사람에게 드리블의 기본적인 원리만 연습시켜요. 그 연습이 끝나면 이쪽으로 패스, 이쪽으로 보내요, 이 사람들을. 그럼 이 사람은 이제 다른 사람을 제치는 일, 그 상대방 수비수를 제치는 일, 그런 동작을 가르쳐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 싶으면 이번에 이쪽 역으로 보내요. 스테이션으로 보낸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는 이제 공을 정확하게 차는 법, 강하게 차는 법, 이런 걸 연습시켜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쪽으로 옮겨오면 이번엔 여기서 골대에 진짜 공을 차보게 합니다. 그럼 한 바퀴 돌고서 수업 끝,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치 기차가 칙칙폭폭하고 한 바퀴 도는 거랑 똑같죠. 여기서 스테이션이라는 말이 기차의 역을 의미하는 스테이션에서 따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차가 아니면 서울에 있는 지하철 2호선 같은 것들이 각 역을 한 바퀴 다 역을 거치면서 한 바퀴를 돌고 그 모든 일정을 끝내는 것처럼 학습자들이 이렇게 각 역마다, 스테이션마다를 한 바퀴 돌면서 수업을 받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단위로 분류해서 기술을 연습시키도록 순회하는 몇 개의 구역 스테이션을 설치하고 지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수업의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도의 형태에 따라서 명령형도 있고요. 명령형은 학습자가 많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명령을 하죠. 자, 여기를 보세요. 이걸 외우세요. 이렇게 해야만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죠. 지도자가 통제권을 가지고 주입식으로 교육합니다. 가르칠 내용은 많고 학습자가 많을 때 주로 쓰죠. 그 다음에 이제 과제형 지도라는 건 개인의 능력에 따라 과제를 제시해요. 과제를 한꺼번에 줄 때도 있고요. 따로따로 줄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 과제를 참여자가 연습을 하면서 목표에 도달하게 유도하는 지도 방식을 과제형 지도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 해결형이라는 게 있어요. 과제는 도달해야 되는 목적지가 있는 거고, 문제 해결은 풀어야 될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참여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유도합니다. 그래서 참여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이끌어내는데 이 방식은 질문을 많이 하게 돼요. 문제 해결 방식은. 예를 들어 상대방 투수가 어떤 공을 주로 던져. 그러면 이제 그 상대방 투수의 주 무기가 어떤 구질의 공이야. 그런데 그 구질을 던져서 타자를 유혹하려면 그 전에 뭔가 다른 어떤 공들의 구질을 가진 공들을 던질 거야. 그게 뭘까? 이런 식으로 질문을 하고 그러면 이제 학습자들이 그걸 분석해서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런 식의 지도 방식을 문제 해결형 지도라고 합니다. 지도의 형태에 따라서 이렇게 세 가지 형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것도 굉장히 여러 개인데 그런데 이걸 그냥 크게 묶어서 명령형, 과제형, 문제 해결형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거죠. 자, 그 다음엔 특수체육의 행동관리, 특수체육에서의 행동관리라는 건데요. 자, 특수체육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다양한 어떤 특성을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특성과 일종의 장애, 한계 같은 걸 가지고 있는 분들을 가르칠 땐 어떻게 그 사람들의 행동을 관리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행동관리라는 건 수업의 관리라는 내용하고도 상관이 있을 것 같아요. 교육학이라면 수업의 관리라고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수체육에서의 행동의 관리, 행동관리의 유의사항이라고 하는데 데이비드라는 사람이 2011년에 발표한 논문입니다. 자, 첫 번째, 목표와 태도와 행동의 일관성을 가지자라고 하는데 이건 지도자는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죠. 가끔 가다가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본인의 기분의 상태를 겉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 기분이 안 좋아. 그러면 그게 학습자에게까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건 좋지 않다는 거죠. 일관성이 있어라. 그리고 학생 차별하지 마라. 그리고 변덕 부리지 마라. 근데 요거나 이거는 거의 같은 내용일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앞에서 비난하지 마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이제 제 학생들을 가르칠 땐 가끔가다 장난으로 비난 비슷한 얘기를 하죠. 아이고 잘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특히나 장애를 가진 분들은 사회성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비난을 진짜 비난으로 농담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걸 진짜 비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으니 하지 말라는 거고 한 사람에게만 특정한 과제를 부여하지 마라. 왜? 그게 상으로 보이거나 아니면 벌로 보이거나 간에 그건 차별처럼 보일 테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점수와 성적을 공개하지 마라. 이건 절대적이죠. 그쵸? 저희 때는 제가 어렸을 때 그리고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시험을 보고 나면 성적 순으로 불러. 1등부터 부르고 2등, 3등, 4등 불러요.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에 성적표를 받거나 시험지를 받는 애는 엄청나게 자존심에 금이 가죠.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빈정거리지 마라. 그 다음에 애매하거나 부정적인 말 하지 말고 명료하게 말하라. 체별하지 마라. 체벌하지 마라. 아직도 체벌하나요? 맞고 가만히 있나요? 체벌을 하는 건 너무 이상해. 체벌해서 개선될 거면 그 전에 개선된 거죠. 저는 주의가 그래요. 체벌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 체벌은 사람을 바꾸지 못한다. 분풀이에 불과하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체벌하지 말라 여기도 있네요. 실제 행동보다 과잉 처벌을 하지 마라. 만약에 처벌을 해야 된다면 실제 잘못된 일만큼만 줘라는 거죠. 분풀이가 되지 마라라는 거고, 그리고 행동과 관련 없는 처벌하지 마라라는 거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벌이 필요한 때가 있어요. 이거 반복되는 문제 행동 그리고 부적절한 행동 이거 방치하면 안 된다. 실수는 넘어가야 되지만 반복된다라는 건 개선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그건 방치하지 말고 지적하거나 처벌하라. 그 다음에 자신의 스케줄에 맞춰서 처벌을 미루지 마라. 처벌은 그때 바로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에요. 처벌이 미루어지면 그 학습자는요, 자기가 왜 처벌을 받는지 몰라요. 혹시 화풀이일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리고 이 사람 뒤끝 있네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 누구를 교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두고 보겠어.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고 처벌은 지금 바로 하라. 그리고 위협을 하지 마라. 저는 이거 되게 잘하는데 맞을래? 맞고 할래? 하고 맞을래? 이런 거 되게 잘하는데 저는 이게 장난이기 때문에 처벌을 안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 누구도 겁을 안 먹어요. 근데 이제 장애인분들한테는 위협을 주지 말아라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잘못이 이해되지 않은 상태에서 윽박지르지 마라 라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선 본인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처벌을 받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처벌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그리고 운동을 처벌로 주지 마라. 우리는 지금 스포츠를 가르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운동을 처벌로 내려버리면 스포츠에 대한 동기를 잃어버릴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단체 처벌하지 말라는 거야. 한 사람 때문에 단체 처벌하지 마라. 그러면 이 한 사람은 다른 모두에게 비난을 받게 되죠. 그죠? 왕따를 당할 수도 있고요.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행동관리의 원칙을 세웠으면 이제 행동관리의 전략을 보자는 겁니다. 전략. 그러면 이제 행동관리라는 건 결과적으로 강화하겠다는 거죠. 그죠? 강화. 긍정적이고 바람직한 일이 행동이 다음에도 나타나게 하자라는 건데, 그리고 적절하지 않은 행동은 일어나지 않게 하자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강화의 유형이 있어요. 강화가 보상이 아니에요. 강화는 보상이 아니고 강화를 위해서 보상도 할 수 있고 처벌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강화라고 하면 보상만 강화라고 하는 책들도 있고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도 있고 한데 틀린 말입니다. 강화에는 보상과 처벌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정적 강화라는 게 있어요.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길 원해요. 그런데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나길 원한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은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럴 때 정적이라고 말하면 정은 플러스 한다는 얘기고요. 부라고 하면 뺀다는 얘기예요. 마이너스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강화를 합니다. 자,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상을 줘야죠. 상을 주는 거니까 플러스겠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났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행동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려면 벌을 줘야 되겠죠. 처벌. 그죠? 플러스 하는 거죠. 그러면 바람직한 행동이 나타났을 때 상을 주거나 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났을 때 처벌을 하는 건 정적 강화라고 하는 거예요. 부적은 반대죠. 바람직하지 않은 행동이 나타났어. 그러면 원래 주기로 한 상을 빼는 거예요. 아니면 바람직한 행동을 했어. 그럼 원래 주기로 했던 처벌을 빼는 거예요. 빼면서 강화를 이끌어내는 걸 부적 강화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긍정적인 행동의 증가를 위한 기법으로 지금 여기는 제가 지금 왜 고민했냐면 이걸 보상으로 설명을 드려야 되는가 아니면 그냥 정적 강화라고 설명을 드려야 될까를 고민했는데 이건 보상으로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맞을 것 같아요. 자, 보상이라고 보고요. 긍정적 행동의 증가를 위한 기법으론 칭찬이라는 게 있어요. 오, 잘한다, 멋지다, 뭐 이런 거 있습니다. 어른들도요, 칭찬받으면 괜히 좋다. 그거 아시죠? 칭찬받으면 괜히 기분 좋아갖고, 그래서, 남자들이 회사에서 그 무거운 기차는 그 정수기 물통 번쩍번쩍 드는 거 아니에요. 옆에서 이 마음에 드는 그 분이 오 멋져요 막 좋겠어요 힘도 세고 막 이러면 그냥 부쩍부쩍 들잖아요. 자, 칭찬을 하는 거죠. 언어나 비언어적인 방법으로. 비언어적인 방법이라는 건 몸짓, 뭐 표정 뭐 이런 거예요. 자,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격려와 지지를 보내는 것, 이게 칭찬입니다. 그 다음에 토큰이 있어요. 토큰, 스티커 주는 거 아시죠? 아이들 태권도 도장에서 뭔가 좋은 일, 착한 일 할 때마다 토큰 하나씩 주고 스티커 하나씩 주고 그러잖아요. 어떤 아이들은 그 스티커 때문에 도장 가죠. 저희 아들이 노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스티커 모으겠다고 가족 여행에 빠지겠다고 그런 적도 있었어요. 어릴 때. 자, 그런 거 수집해서 다른 강화 요인과 교환을 할 수 있도록 하자. 뭐 이런 거요. 그리고 프리맥의 원리라는 게 있어요. 수행자가 싫어하는 과제를 하나 해내면 좋아하는 과제를 하나 하는 것을 허락하는 것. 제가 어릴 때 수학을 그렇게 싫어했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 어머님께서 하다가 좋아.
그 수학 문제 몇 개 풀면 책 읽는 거 허락한다. 저는 책 읽는 걸 그렇게 좋아했어요. 수학 문제 푸는 거보다. 그러니까 빨리 하고 책을 읽고 싶은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학 점수가 엉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 어머님이 수학 문제 몇 개를 풀면 책 읽는 거 허락한다. 이런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강화를 하셨는데 그게 프리맥의 원리예요. 결국은 강화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습니다. 전 수학이 아직도 싫답니다. 자, 그 다음에 행동의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지도자와 아동, 부모와 아동 간의 행동을 약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약서 쓰기라는 거죠. 제가 학원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저는 제가 책임지지 못하는 아이들을 받진 않아요. 제가 학생들을 좀 까탈스럽게 받아요. 그래서 학부모님들의 원성도 많이 사곤 한답니다. 어떨 때는 정말 죄송한데 얘는 제가 책임 못 지겠어요 라고 하고 돌려보내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어떻게 해요? 제가 책임을 못 지는데. 저는 학원을 운영하면서 제가 아버지가 아니란 말이에요. 저는 삼촌도 아니에요. 저는 학원을 운영할 때는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공부를 안 하겠다는 걸 어떻게 해요? 그러면 공부를 안 하는 아이를 데리고 공부 가르치는 척 하면서 수강료만 받아요? 그건 제 원칙에 어긋나요. 두 번째, 그 버릇이 없는 친구들, 사람 사이의 예의, 저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에 대한 예의가 없는 친구들, 이런 친구들 저는 못 가르쳐요.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못 돼갖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소문을 미리 듣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아이에 대해서 이런 아이예요. 근데 괜찮을까요? 이렇게 이제 소개를 받는데 그 친구가 제가 어쩌면 책임 못 질 것 같은 그런 친구인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이거 합니다. 계약서 씁니다. 네, 계약서. 부모님하고도 쓰고요. 애하고도 써요. 그래서 반드시 이래야 이런 건 해줘야 한다. 이거 못하면 경고 몇 번 만에 나는 너랑 안녕이다. 나는 너를 좋은 사람을 만드는 사람은 못 된다. 나는 그냥 가르쳐서 성적을 올리려고 하는 거지. 이렇게 하고 그 계약서를 씁니다.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그 계약서를 잘 지키고요. 그리고 뭐 굉장히 많이 달라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고요. 네. 그러나 잘 따라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이 학생이 동기나 의지가 너무 약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 데리고 있는 건 좀 별로인 것 같아서 계약서대로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미안한데 안녕, 우리는 여기까지 이럽니다. 제가 좀 되게 차가운 것 같죠, 그럴 때는. 자, 어쨌든 그런 방식의 행동의 계약이에요. 지도자와 아동, 부모와 아동 간의 행동을 약속하고 계약서에 명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 결석하지 말기, 욕하지 말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수업 시간에 대답 잘하기, 이런 걸 약속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용암법이라는 게 있는데, 용암법, 처음에 지원이나 도움을 점차적으로 제거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막 굉장히 많은 그 보살핌을 주다가 잘 해낼 때마다 조금씩 이 도움을 빼주는 거죠. 그래서 자립심을 키워주는 방식, 그게 용암법이에요. 이게 보상이라는 거예요. 보상. 그러면 이제 다른 거 볼까요? 그리고 이 보상이고 이거는 정적 강화의 내용이에요. 정적 강화랑 상관이 있어요. 이번에는 다른 걸 한번 보죠. 행동을 제거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나쁜 행동을 없애려고 해요. 나쁜 행동을 없애요. 그러면 이거는 일종의 처벌하고도 상관이 있다라고 보죠. 자, 타임아웃이라고 해요. 타임아웃, 나가. 저도 이거 많이 썼는데 옛날에. 왜냐면 체벌은 못할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체벌의 힘을 믿지 않아요. 체벌은 지 분풀이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계속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나가. 그래서 이제 강의실 밖으로 내쫓죠. 그게 타임아웃이에요. 정해진 시간 동안에 정적 강화의 환경에서 제외시켜요. 정적 강화 플러스 강화의 환경에서 제외시켜서 너는 이상을 받으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타임아웃. 그 다음엔 문제 행동의 결과를 강제로 책임지게 해서 원래의 상태로 되돌려 놓게 하는 것. 그리고 오히려 더 개선된 상태로 만드는 것. 휴지 버리는 거 제가 또 못 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교실에다가 그냥 이렇게 휴지 버리는 아이들 있어요.
그건 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저는 학원에 항상 아이들이 먹을 만한 음식들이 비치가 되어 있답니다. 음료수하고 마음껏 먹어도 돼요. 저희 학원은 그래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원 뺑뺑이를 도니까 밥대를 많이 놓치고, 그러면 배고플 때 가르치면 애들이 집중도 잘 못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정 배고프면 뭘 먹겠다고 자꾸 도망을 가는데, 쉬는 시간에 나갔다가 제때 안 들어오니까 저는 아예 그냥 학원에다 먹을 걸 갖다 놨어요. 먹으라고. 근데 자기가 먹은 걸 안 치우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 꼴도 못 보죠. 일로 와. 먹었어. 치워. 청소해. 그래 버려요. 그게 이제 과잉 교정이죠. 그래서 이제 책임감을 길러준다 하죠. 그 다음에 이제 소거라는 게 있어요. 소거. 특정 행동을 유지, 증가시키는 특정 강화물을 철회하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예요. 빼버리는 거. 강화물을 빼버려서 그래서 문제 행동을 제거하는 겁니다. 뭐 예를 들면 좋아하는 것을 뺐죠. 뭐 휴식 시간 뺏기 뭐 이런 것들. 숙제 안 해오면 저는 휴식 시간 빼서요. 너는 쉬지 말고 저 음식 많다 그랬잖아요. 학원에 냉장고도 있고. 그러면 쉬는 시간에 아이들이 거기로 몰려가서 이제 하나씩 먹거든요. 근데 너는 먹지 마. 너는 숙제해 지금. 이래버려요. 그게 이제 속어. 그럼 걔 정신없이 막 숙제합니다. 다음 시간에 냉장고에 뛸라고. 자, 이제 포화. 참여자의 문제 행동을 실증 날 때까지 반복하게 하는 거.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리 지르고 중간에 이상한 짓 하는 애들이 있잖아요. 종종. 그러면 그 행동을 끝까지 하게 만들어요. 어떤 놈 자기도 모르게 노래했다가 1시간 내내 노래 안에 있어요. 자, 포화. 이런 거예요. 실증 날 때까지 반복하게 하기. 이런 어떤 방법들이 어떤 행동의 제거를 위해서 감소하는 기법, 행동을 제거하고 감소시키는 기법이에요. 주로 여기는 처벌이 좀 많죠. 그죠? 여기는 보상이 좀 더 많고요. 그러나 반드시 처벌과 보상과 처벌은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와 운동의 발달이라는 거예요. 여기부터도 중요해요. 지금까지는 그냥 설렁설렁 했어도 돼요. 근데 장애와 운동의 발달이라는 요 개념 조금 집중해 주셔야 되겠어요. 자, 발달의 원리라는 게 있는데 이 발달의 원리는 저희 교재에서 심리학에도 나와요. 심리학에서 다룹니다. 발달은 뭐고 성숙은 뭐고 이런 내용들이 심리학에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 교재 부분 찾아서 읽으시면 되겠어요. 우리가 이제 발달을 합니다. 운동 기능도 발달하죠. 그죠? 그리고 힘도 강해져요. 아이들 처음에 키우면 계속 이렇게 누워만 있던 아이들이 이제 뒤집기를 하죠. 그래서 슈퍼맨 자세를 취하기 시작하죠. 그랬다가 이제 배밀이를 시작하죠. 그러다가 기고, 그러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제 엄마 화장품 퍼내기 시작하죠. 자, 발달이에요. 그 발달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동일한 순서로 연속성을 가집니다. 연속적으로 일어나요. 그 다음엔 뱃속에서 수정된 후 신생아로 태어나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연속적으로 일어난단 말이에요. 연속성을 가져요. 그리고 발달은 순서의 동일성을 가져요. 사람은 누구나 뭐 부처는 태어나자마자 뭐 동서남북으로 7발자국을 걷고 뭐 하늘을 향하고 이런 다음에 천상천하의 유아독존이다. 내가 혼자 존재한다 뭐 이랬다는데 그런 게 어딨어. 그쵸? 자, 어쨌든 발달은 모든 사람은 순서의 동일성을 가져요. 그 다음에 발달은 일반적으로 신경이 성숙하는 것과 관련을 가져요. 그 다음에 발달은 큰 근육이 먼저 발달하고 소근육이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기들 보면 이제 뒤집기, 배밀이, 기구 일어나고 그 다음부터 이제 손가락 발달하면 그럼 엄마 립스틱들 다 작살내 놓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대근육에서 소근육으로 갑니다. 발달은 몸의 중심에서 이 말초로 갑니다. 손가락, 발가락 이 끝으로. 자, 그 다음에 발달은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져요. 한 방향으로. 그러니까 발달이 건너뛰거나 점핑하거나 아니면 거꾸로 가거나 이러진 않아요. 그리고 발달은 수평적 동작에서 수직적 동작으로 발달한다. 기다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에요. 근데 발달이 연속성을 가지고 순서의 동일성을 가지지만 발달의 정도는 개인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는 발달이
특정한 영역에서 좀 지체가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더 빠른 경우도 있고 그렇죠. 보통 여자애들이 더 빠르더라고요. 키워보니까. 저희 딸은 정말 일찍 걸어서 아주 쬐끄만 애가 걷고 쬐끄만 애가 제잘제잘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걔를 데리고 밖에 나가면 사람들이 너무 신기했죠. 쬐끄만 애가 걷고 그 쬐끄만 애가 말을 하고 이러니까 뭐 와 신기해 막 그랬는데 저희 아들은 거의 4살 때까지 말을 못했어요. 말을 엄마 아빠 까까 막 이런 말만 하고 침 질질 흘리고 있고 그랬었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개인차가 있죠. 그죠? 발달엔 개인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발달의 원리 한 2번 정도 읽어주세요. 여기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발달의 과정에서 특정한 영역에서 멈추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런 경우에 장애로 볼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발달의 형태라는 거예요. 발달의 형태. 운동 발달의 형태인데 반사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반사운동. 사람이 태어나서 최초로 하는 운동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건 불수의적이라고 해요. 불수의적이라는 게 뜻이 뭐냐면 임의적이라는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임의적이란 말 취소해요. 제가 단어를 잘못 설정을 했어요. 불수의적이라는 건 인간이 조절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조절할 수 없다. 예를 들면 물건이 눈앞에 오면 눈 깜빡거리는 것, 뭐 이런 거 몇 개들 있죠. 무릎 반사 같은 것들도 대표적인 반사잖아요. 무릎 때리면 이게 펴지죠. 안 펴지려고 노력해봐야 소용없어요. 펴져요. 그런 동작들을 반사라고 하는데 인간이 조절하지 않는다, 조절할 수 없다라고 해서 불수의적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신경계에 이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발달에 지체가 생기게 되는데 아까 발달에 지체가 생기고 그게 장애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다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런 경우에는 반사 반응이 없어요. 아니면 약해요. 그리고 비대칭 반사 반응이 나타나요. 그러면 양쪽의 반사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 그리고 반사 반응이 사라지지 않고 계속 지속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그 신경계에 문제가 있다라고 판정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정밀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반사는 그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초운동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운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초운동, 애기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이거는 애기들은 처음에는 슈퍼맨 자세부터 취하죠. 그 다음에 앉고 잡고 기고 배밀이 하다가 이제 팔다리 다 써서 기고 일어서고 손 뻗고 이제 애들은 다 똑같은가 봐. 엄마 화장품이 그렇게 신기한가 봐요. 저희 딸도 그랬고 저희 아들도 그렇고 그 화장품을 그렇게 가지고 놀았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추신경 장애나 정신장애, 정형외과적 장애 등이 있을 때는 기초운동의 발달 지체가 초래되고 앉고 잡고 기고 서고 뻗기 같은 것들이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 단계가 지나면 기본 운동의 단계가 되는데 기본 운동은 걷고 달리고 차고 던지고 받고 오르고 구르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장애 아동은 움직임이 더 정교할수록 비장애 아동과의 발달의 차이가 두드러지기 시작해요. 요 단계에서부터 이제 굉장히 두드러진다는 거죠. 그 다음에 신체적 능력뿐만 아니라 학습 능력의 제약 그리고 잘못된 교수 방법으로도 문제가 더 커지기도 해요. 장애 학생의 경우에는. 제 주변에도 이제 장애가 있는 아이들의 부모들이 있는데, 처음에는 우리 아이가 장애다라는 것을 인정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요런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요. 잘못된 교수 방법, 내가 해결할 거야. 뭐 이렇게. 아니면 그냥 우리 아이는 조금 발달이 느린 거지 장애는 아닐 거야. 그러니까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가르칠 거야. 이러다가 문제가 조금 더 심각해지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단계가 지나가면 전문적인 운동 형태인데 기본 운동 능력의 발달과 전이를 통해서 레크레이션이라든가 기타의 스포츠 활동 능력으로 발달하는 형태예요. 이 과정을 잘 넘기면 장애인의 자립심이 향상되고 그리고 자존감이 향상되고 그리고 지역사회의 참여도도 높아지고 그 다음에
사회 통합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마 스포츠 지도자 중에서 특수체육론을 공부하고 장애인 스포츠 지도사가 되시는 분들은 이쪽을 담당하시게 될 것 같아요. 이쪽을. 그러면 이게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죠. 책임감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는 발달의 과정에서 보이는 뭐 반사운동은 어떤 의미를 가졌고, 기초운동은 어떤 종류가 있고, 기본운동은 어떤 의미가 있고, 뭐 등등등. 이런 정도만 쭉 한 번만 이해하시면 돼요. 여기도 외울 게 없어요. 중요하긴 한데 외울 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장애인의 체력. 장애와 체력이라는 개념입니다. 여기에서도 시험 문제 한 2문제 나올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도. 워낙 이 특수체육론은 단원이 몇 개 안 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뭐 2개 단원밖에 안 되는걸요. 뭐 2개 단원 안에 막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죠. 원래 특수체육론 책은 한 이 정도 돼요. 그래서 나중에 여유가 있으시면 반드시 이걸 읽으셔야 돼요. 스포츠 지도자실 테니까. 그런데 저희는 시험에 나올 것만 압축을 하다 보니까 단원이 2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의 단원에서 2개의 단원에서 20문제가 나는 거니까, 그러면 한 단원에서 10문제 정도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한 2문제 정도 나올 수 있어요. 자, 보면 장애인의 체력 측정을 해보자.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애인에게 알맞는 그런 스포츠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체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신체 활동의 가능성을 측정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자, 체력 측정의 원칙, 신체 활동의 가능성을 측정하자. 개인의 가능성을 찾아내서 이를 지원해서 신체 활동을 제공하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측정하자. 그리고 신체 활동의 다양한 분야를 측정하자. 그래서 다양한 능력을 측정하고, 두 번째는 0점이 없는 측정을 선택하자. 빵점짜리는 없는 측정을 선택하자. 그래서 장애가 심한 사람도 측정에 참여하고, 그리고 그 결과로 스포츠 활동을 할 수 있도록. 0점이면 그러면 스포츠 활동 못한다는 결론이 나오고 마땅한 서비스를 찾거나 제공하지 못하게 될 테니까 0점은 없는 측정을 사용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측정 시 고려 사항이라는 거예요. 자, 측정 방법 선정할 때 신뢰도와 타당도를 확보하자라고 했는데, 신뢰도와 타당도라는 개념은 교육학에서 다루는 개념이에요. 교육학에서. 그러면 이제 신뢰도라는 건 뭐냐면 그걸 믿을만 하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결과값을 믿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측정을 했어. 근데 그 결과값을 믿을 수 있어야 그 결과값을 바탕으로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교육 서비스를. 이번엔 타당도라는 건 우리가 측정하고 싶어하는 어떤 요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집중력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집중력을 측정할 수 있는 뭔가 평가 도구여야 되는데, 우리는 집중력을 측정하려고 했는데 뭐 근력을 아니면 연산의 능력을 뭐 이런 걸 측정하는 테스트를 하게 되면, 그러면 그 그 평가는 타당한 평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뢰도는 믿을 수 있나? 믿을 수 있는가? 이걸 측정하는 거고, 이걸 얘기하는 거고, 타당도는 측정하려는 영역을 측정한 건가? 하려는 영역을 측정한 건가? 자, 요걸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측정자는 검사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자. 측정자라는 건 이제 측정을 하는 우리들을 말해요. 그 다음에 측정에 적합한 장소를 선정하고 기타의 보조자들이 필요하죠. 장애의 특성에 맞게. 그 다음에 체력 외에 다양한 측면을 측정해서 프로그램 구성에 반영하자. 그 다음에 이제 체력 요인별 측정 방법을 다양하게 준비하자. 지적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익숙한 종목으로 측정하자. 장애에 맞게 종목과 도구를 변형하고 가급적 준거지향 검사를 하자.
준거지향 검사라는 게 뭐죠? 이거는 상대평가, 절대평가. 벌써 까먹으시면 안 되는데. 네, 이거는 절대평가 하자는 거예요. 상대평가가 아니라 절대적인 어떤 기준 하에 평가해서 이 사람의 그 체력의 수준은 몇 등급 이렇게 보자는 거죠. 그래야 이제 객관적인 체육 서비스, 교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니까. 자, 여기도 별건 어려운 건 없어요. 여기다 한 2번 읽으면서 이 단어 문장 똑같이 안 나오니까 그냥 크게 내용의 의미란 건 뭐죠? 그 의미를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관련되는 어떤 문장들이 보일 거예요. 잘 보시면 그걸 서로 연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장애인 체력의 육성, 그리고 육성 방법 뭐 이런 게 있네요. 장애인 체력을 육성하자. 장애인 체력 육성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분들이 스포츠 교육 서비스를 받으려면 그러면 일단 체력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개인의 능력에 맞게 그 체력 육성을 해주자. 그리고 특성에 맞게 운동 강도를 서서히 올리자. 운동 횟수도 서서히 올리자. 그리고 지속적으로 오래 수행할 수 있게 하자. 우리 일반인들도 운동하고 나면 처음에 운동 시작하면 막 아프잖아요. 알배겼다 그러고 하는 거. 그러면 이제 너무 빡세게 하면 그러면 통증 아니면 부상 아니면 체력 저하 이런 것 때문에 오래 수행할 수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흥미를 잃을 수도 있으니까 그러지 않게 하자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그 특수성이 있잖아요. 장애의 유형 이런 걸 항상 고려해야 되고 장애의 정도 그리고 운동의 목적, 성, 연령, 체격 조건 모든 걸 다 고려하자는 거예요. 모든 걸. 그래서 이제 체력을 길러주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운동 종목 선정할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체력을 육성하기 위한 운동 종목의 선정에서는 어떤 것들이 고려되어야 하는가? 개인의 선호와 관심이 큰 종목들 이런 걸 선정하고 그리고 개인 그리고 다른 참여자와의 통합이 가능한 종목을 선정하고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의 정도 그리고 특성 신체 조건에 맞는 종목을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의 상황에서 접근이 쉬운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접근이 쉬운 종목이라는 건 뭐 여러 가지예요. 장애의 특성에 맞는 종목이라는 의미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시설 접근성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런 여러 가지를 고려하고 그리고 자신의 운동 기능에 맞게 그리고 경제적 부담이 적절한 종목을 선정을 해서 그래서 체력을 길러주자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어려운 거 없어요. 항상 장애인 체육론에서는요, 이 특수체육론에선 장애의 특수성을 고려한다. 일반인과 다르다. 그리고 장애인의 유사한 장애를 가졌다 해도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들이 굉장히 다르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 거의 외울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꾸 개인의 선호래 관심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과락 나오고 막 그러는 겁니다. 제가 장애인 스포츠 지도자에 도전하셨을 때 특수체육론에서 과락 나온 경우는 한 건밖에 못 봤어요. 현재까지 사실 더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2건 됐다. 최근에 한 분 전화로 하소연했었다. 2건 정도 봤어요. 근데 왜 떨어지는지 모르겠어요. 제 입장에선. 제가 뭐 굉장히 이쪽에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봐도 장애인 체육론은 그냥 이렇게 보면 한 60점은 쉽게 나와요. 그냥 아무런 지식 없이 본다고 했었을 때도 60점은 나올 시험이란 말이에요. 이건. 근데 왜 과락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아마 이래서 그럴 것 같아요. 장애 정도, 특성 막 신체 조건 막 이러면서 외우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장애인의 개별적인 특성을 파악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하고 통합해서 재미있게 동기 잃지 않고 즐겁게 체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종목을 찾아주자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다 맞는 말 틀린 말을 고르는 게 쉬울 거 아닙니까? 공부는 그렇게 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외우셔야 돼요. 운동 강도 결정하기. 그러면 체력 증진을 위해서 운동을 제공할 거야.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할 거야. 그러면 어떤 운동 강도가 알맞을까요? 이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운동 강도를 재는 방법이 있어요.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이제 목표 심박수라는 거예요. 목표 심박수. 그러면 목표 심박수 공식을 외워두시면 좋아요. 요만큼. 요거는요, 나중에 구술 시험에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그냥 무조건 외우세요. 목표 심박수는 220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220에서 자기 나이를 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빼요. 안정시 심박수를 빼요. 그럼 어떤 값이 나오겠죠? 거기에 곱하기 운동 강도 그리고 안정시 심박수를 더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구하는 거겠죠? 아니다. 그래, 아니다. 죄송해요. 이렇게 먼저 구하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빼면 돼요. 그렇게 해서 구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인의 특성에 따라서 장애의 특성 같은 것 이런 걸 고려해서 운동의 강도를 조절할 필요는 있다는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방법이에요. 목표 심박수라고 합니다. 220에서 나이 빼고 안정시 심박수를 빼고요. 거기에 곱하기 운동 강도를 곱해요. 그 다음에 그 값에서 안정시 심박수를 빼줘요. 그럼 어떤 값이 나와요? 이건 계산 공식으로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방법은 보그라는 사람이 운동 강도의 척도를 만들었어요. 보그 척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운동 강도, 운동 자각도라고 해요. 자기가 이 운동을 얼마나 센 것 아니면 약한 것으로 느끼는가의 문제입니다. 그걸 이제 보그의 척도 아니면 보그의 운동 자각도라고 해요. 여기서 기억하실 내용은 두 가지 정도입니다. 이게 보그 척도라고 불리는 거다라는 거고,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운동을 처방했다, 체력을 위해서, 체력의 향상을 위해서 운동을 처방했다라고 했을 때 어디부터 어디가 적합하냐면 요 정도의 운동을 처방해 주는 게 가장 좋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자각도니까 이거는 객관적인 척도는 아니죠, 그죠?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들, 운동 싫어하는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적당하다라고 여기는 데서 벌써 나 힘들어 그만할래 이런다니까요. 제가 아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가까운 사이인데 와, 그 몸집들이 어마어마해요. 그 일본 여성 프로레슬러 태그팀처럼 생겼어요. 없을 때 실컷 놀려 먹어야지. 그리고 같이 어디를 이제 여행을 가자 뭐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먼 여행도 아니고 유적지 같은 데들이 있잖아요. 무슨 왕릉 뭐 이런 거. 그런 데 갑니다. 그러면 그런 데는 한 바퀴 이렇게 산책하는데 그렇게 오래 걸리는 코스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적당히 가벼워서 조금 빠르게 걷고 싶은데 안 걸어요. 아, 됐어. 나는 여기서 기다릴 테니까 갔다 와.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거기 입구에 들어가서 뭐 한 50m나 걷나? 그래서 벤치에 앉아서 기다려요. 그러면 이제 한 바퀴 돌게 되죠. 나머지 사람들이 한 바퀴 돌게 되는데 그래도 강제로 걸어야 돼요. 막 이러면서 데리고 가면 막 우리는 아직 땀도 안 나는데 그럽니다. 그만큼 사람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게 처음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갔는데 나중에는 그러려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 자, 사람마다 다릅니다. 이 운동 자각도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주관적이다라는 거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척도상 아래쪽으로 가면 굉장히 가벼운 거예요. 몹시 가볍다 그러면 레벨 7 정도. 매우 가벼워. 그러면 이거 운동하는 건지도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레벨 9. 적당해. 뭐 괜찮은 것 같아. 그러면 레벨 11. 조금 힘든데 그러면 이제 조금 숨찬데 이런 정도겠죠. 레벨 13. 힘들어 이제. 힘들어. 용 빡센 느낌이야. 그러면 이제 15. 굉장히 빡센데 막 숨 헉헉거리는데 다리 후들거리는데 매우 힘들다. 17. 그 다음에 이제 죽을 것 같은데 못할 것 같은데 그러면 19. 이런 정도죠. 저는 아파트 같은 데 올라갈 때 일부러 엘리베이터를 안 타요.
오래 살아보겠다고? 엘리베이터 안 타고 한 10층 정도 올라가면 어느 정도냐 하면 요 정도? 네. 한 번도 안 쉬고 그냥 계속 막 빠빠박 올라가면 힘든다. 그래서 10층 가면 다리 후달후달 거리고 이런 정도죠. 자, 이제 본인이 이렇게 느낀다라는 건데, 그러면 체력의 향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다 조금 힘들어. 그리고 힘들어. 이런 정도의 운동량을 제공하자라는 겁니다. 네. 요렇게 두 개, 주관적이다. 보고척도 주관적, 그리고 12에서 16. 여기까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12에서 16이 적당하다. 그 다음에 이제 운동의 시간. 그러면 얼마만큼, 한 번 운동하면 어느 시간만큼 운동할 건데 라는 건데, 운동의 목적에 따라서 이건 조절이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의 경우엔 적응 단계를 충분히 거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벼운 운동, 짧은 운동들을 한 다음에 이제 운동 시간을 늘려주라는 얘기겠죠. 그 다음에 운동을 얼마나 자주 할래의 문제인데, 운동 빈도. 장애인의 경우에는 운동 강도는 약하게 하고 운동 빈도를 높이는 게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보디빌딩 같은 경우에는 뭐 이틀에 한 번 정도 운동하는 게 좀 적당하다. 휴지기를 주는 게 좋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틀에 한 번이니까 일주일이면 뭐 한 3번 정도 하겠네요. 3번, 4번. 근데 장애인은 운동 강도를 약하게 하고 운동의 빈도를 높여서 주 5일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다는 겁니다. 운동의 강도를 얼마나 높게 하는 것이냐 아니라 얼마나 자주 운동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외워야 되겠죠? 운동 빈도가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것. 자, 그 다음에 이제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개발과 적용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체력을 증진하는 방법들, 그리고 어떻게 이제 보상과 처벌을 사용하면서 그렇게 강화를 할 것인가, 이런 내용도 했고요. 이번에는 그러면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은 어떻게 짤래의 문제예요. 어떻게 마련을 할래? 자,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 즉 장애인에게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는 건 장애인의 개인적인 차원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인 차원도 있어요. 그런데 이 개인적인 차원을 또 다시 세분하면 신체적 차원, 그리고 인지적 차원, 그리고 정서적 차원, 이렇게 3개가 있어요. 지금 이 표가 참 마음에 안 드네요. 전 차라리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사회적 차원에서 이 목표는 아마 사회성의 개발일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회성의 개발이라는 건 아마도 통합, 사회 구성원의 통합에 기여하겠죠. 그죠? 이걸 사회적 정서라고 해요. 이런 걸 사회적 정서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는 개인적 차원인데요. 개인적 차원에서는 첫 번째, 신체적 건강의 상태를 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운동이 인지에도 좋대요. 인지 능력의 유지와 발달에도 괜찮대요. 그러면 인지적인 어떤 발달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정서적 발달이라는 거예요. 일반인들도 내적 불안 같은 게 있다면서요. 그지?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하기도 하고 조급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외롭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장애인분들이라고 그게 없을 리가 없죠. 오히려 더 심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이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게 되면 개인의 이런 신체적인, 인지적인, 정서적인 문제들이 해소가 되거나 더 발달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표를 차라리 이렇게 그리고 이해하시면 안 외워도 되는 거예요. 이거는 교육의 기본 목표예요. 사회성과 개인의 어떤 문제를 해결한다, 발달을 도모한다. 근데 이제 교육학에선 신체적 발달을 심동 기능의 발달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인지 맞아요. 인지. 그리고 요거는 정서 맞고요. 네. 자, 심동, 인지, 정서의 발달을 가져온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효과와 가치라고 되어 있네요. 장애인 스포츠 프로그램의 효과와 가치라는 건 첫 번째, 장애인 스포츠를 제공함으로써
체력 건강과 체력 증진을 포함해서 치료에도 효과적이래요. 치료. 두 번째, 신체의 기능을 향상시키고요. 그리고 운동 기능도 향상시키고요. 발달시킨대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요거 그대로 여기다 가지고 오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보면 뭐 신체적 발달이라는 얘기 했잖아요. 여기 두 개. 그 다음에 이제 뭐 해야 돼요? 정서적 발달,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에 효과적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성 발달 나와야 되죠. 여기 있잖아요. 사회적 경험에 효과적이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지 기능의 발달은 없죠. 여기는. 근데 인지 기능의 발달이 있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체육 활동은 건전한 여가 선용에도 효과적이에요. 건전한 여가 선용을 하는 것과 이 심리적 안정이라든가 스트레스 해소는 항상 같이 붙어 다니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여가를 즐겨야 이 사회생활 속에서 쌓였던 스트레스가 해소된대요. 제가 지금 석 달째 하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진짜 올해는 별일을 다 겪었어요. 몸도 안 좋았고, 그리고 새로 뭔가 일을 시작했고, 그러다가 좀 어그러지기도 하고, 딜레이가 걸리기도 하고, 게다가 제가 이 지방에 내려와서 학원을 차렸는데 이 근처에 큰 불이 나가지고 뭐 난리가 나기도 하고 막 그러는 바람에 지금 석 달째 하루도 못 쉬고 있습니다. 정말. 임파선이 어느 날 갑자기 이따만하게 부어가지고 저 죽는 줄 알았잖아요. 병원 달려갔더니 쉬어야 한다. 그래서 이제 이틀을 쉬어야 되는데 그것도 완전히 못 쉬었어요. 왜냐면 논문 때문에 제가 논문 하나 더 만든다, 석사 논문 하나 쓰느라고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발표하느라고 또 못 쉬었죠? 석 달째입니다, 석 달째. 그러다 보니까 요게 너무 간절히 그립습니다. 여가 생활이라는 거. 좀 낚싯대는 엄청 사놨는데 낚싯대 한번 펴보지도 못하고 시간만 가고 있네요. 자, 여러분들 시험 끝나시고 나면, 시험 잘 보시고 나면요, 저는 무조건 며칠 쉴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인데, 프로그램의 개발 순서예요. 이거는 외울 필요도 없어요. 계획 세우죠, 준비하죠, 그리고 실행하죠, 평가요. 프로그램은 실행한 다음에 반드시 평가해서 재수정을 하는 겁니다. 자, 계획, 욕구조사, 니즈를 조사한다고 하죠. 그리고 단기 목표와 장기 목표를 세우고요. 예산이라든가 시설이라든가 뭐 인력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 사업계획서 막 이런 것들을 다 수립하고 그 다음에 준비하는 거예요. 홍보하는 거지, 홍보. 장소 마련해놓고 홍보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이 왔어? 그러면 이제 사정하고 그 다음에 상담하고 배치하고 이제 그룹으로 묶거나 뭐 개별화 교육하거나 이러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획한 프로그램을 실시합니다. 실시합니다. 그 다음에 다 실시하면 뭐예요? 그러면 프로그램의 효과라든가 효율성이라든가 만족도 평가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다시 요리 가요. 계획으로 가서 피드백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계획이 또 나오겠다. 그러면 다시 실시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까지 왔어요. 또 뭐예요? 이렇게 가요. 그래서 이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는 것은 계속 순환하는 겁니다. 계속. 여러분들도 지금 그렇게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이미 지도자 생활을 하고 계신 분들은 내 프로그램을 해보고 어떤 부분은 개선해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개선하고 다시 계획을 세워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저도 계속 그러고 있어요. 계속. 자, 그러면 이제 프로그램의 개발이라든가 진행의 순서라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겠죠. 이 순서만 대충 기억하고 의미만 아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이제 1강. 저희 교재에 부록편에 실어드린 그 특수체육론의 1강이 끝났어요. 자, 어떠세요? 굉장히 어렵지 않잖아요. 특별히 외울 내용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근데 만약에 혼자 하셨다면 또 막 달달달달 어떤 단어를 외우고 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공부한다고 이 특수체육론이 점수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드린 대로 큰 눈으로 보시고 외워야 될 부분에만 조금만 집중하면서 외워주시면 되고요. 비교적 큰 눈으로 봐주세요. 특수체육론의 진짜 목적은 뭔가? 장애를 가진 분들을 가르치는구나. 그럼 장애를 가진 분들이 가진 특징은 뭔가? 장애 유형도 많고 같은 장애라 해도 개별적인 특성들이 있다. 그럼 개별화 교육을 해야 되겠군. 개별화 교육을 하는 과정에서 교육의 효과를 위해서 뭐 보상 아니면 처벌과 같은 방법으로 강화를 할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 어떻게 이 교육 프로그램을 교육을 실시했을 때 그 현장을 관리하지?
뭐 이런 내용들. 이런 식으로 크게 생각을 하면 여기가 되게 쉬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엔 여러분들이 이 강의 할 수도 있다니까요. 이 정도의 강의는. 그리고 사실 저도 이 특수채용론을 전공한 사람은 아니에요. 저도. 그런데 정말 여러분보다도 학력이 낮은 사람이 이 인강을 강의하기도 막 하고 있답니다. 지금 현장에서는. 응? 이 스포츠 지도자 시험장에서는요. 참 엉망진창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내용이 어렵지 않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마무리하시고 복습하시고 2강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 2강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